유럽 내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자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은 미국이 유럽의 경제 온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가 문제인 거니까. 네, 경제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6월 5일 유럽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는 대규모 원조계획,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셜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와.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서유럽 동맹국을 중심으로 재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본격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유럽 경제 재건 과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어떠한 국가도 미국 정부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게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방해하려고 책동하는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들어보니 내용이 어떠십니까? 우리 편 하면 도와줄게. 네네, 맞습니다. 돈 줄게. 하지만 안 하면 얄짤없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경제 지원을 통해서 자본주의 진영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저는 미국이 유럽에 왜 그렇게 돈을 퍼줬지 궁금했었는데 소련을 막기 위해서였네요. 네, 소련의 공산화가 서유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을 막고 또한 동유럽 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들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시 미국의 지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했겠죠. 오, 다 와. 조단위. 와. 저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죠? 자,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서 무려 약 1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자면은 17조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자본주의 진영에 쏟아붓습니다. 뿌렸다, 뿌렸어. 맞네, 이제 뿌렸네. 이거 다 돈 찍어서 뿌린 거 아니에요? 자, 이로써 이념을 사이에 둔 돈의 전쟁, 즉 쩐의 전쟁이 시작된 거다라고 할 수가 진짜 있는 쩐의 것이죠. 전쟁이네. 동유럽 쪽에서 희망하는 국가 단 한 국가도 없다고요? 좋으신 질문입니다.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당연히 돈에 대해서 혹할 텐데. 지원에 관심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그중 국가가 하나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외에도 폴란드 역시 마셜 플랜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스탈린의 압력으로 포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당시 미국과 소련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자, 트루먼과 스탈린이 각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목적지가 적혀져 있는 그 열차 앞에서 승객들을 태우는 모습입니다. 집어넣는데요, 그냥. 네. 예, 집에 있죠. 네. 호텔 못 가게 막는 건가?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 운명을 선택해야 했었던 상황을 묘사하면서 소련의 강제성을 풍자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강제적인 게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스탈린의 태도 더욱더 이제 노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동유럽을 체제가 같은 동맹국이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데 때문에 이념과 정치 그것뿐만 아니라 소련의 순종적인 위성 국가가 될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탈린식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리아 씨, 위성국이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개념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는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나라지만 사실상은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1949년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또 헝가리 6개국을 거기 위성국으로 정했는데 기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크렘린, 그러니까 소련 복종 여부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동유럽 국가들은 이 소련의 통제를 그대로 두고 지켜만 본 거예요? 사실 그 소련의 압제에 대한 동유럽 시민들의 저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스탈린의 개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독재자들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대표적인 인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클레멘트 고트발트. 이 사람은 작은 스탈린이다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리틀 스타일. 이분도 나는 스탈린의 최고의 모범생이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었고요. 아니다, 잘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체코에서 최악의 체코인을 이렇게 뽑는 투표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1위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투표도 최악. 하네요. 아 그런게요. 최악을 가리는.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 고트발트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따라한 것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청하는 거요. 정답입니다. 오. 규현 씨 정답이고요. 네. 그는 공산당 내부의 정치적 반대파들과 잠재적으로 이협이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인원이 무려 55만 명에 달했는데 55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공산당 당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미친놈이네 그냥. 이들은 고문을 통한 자백으로 허위 혐의를 뒤집어 쓴 채 즉결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말도 안 돼. 고트발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형된 공산당원들, 특히 공산당 지도자들의 시신을 매우 잔혹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발트는 숙청한 공산당 지도자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답. 네, 지원 씨. 그 공산당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평등하게. 네. 아. 개들에게 줍니다. 일단 오답. 잔인한 생각 못하게. 정답. 네, 정답. 아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말씀하십시오. 그 요리해서 먹어요? 요리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시신을 굉장히 분쇄하다시피 합니다. 상상이 안 가. 너무. 보시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가 많이 파괴되고 도로도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을 하나. 정답. 네, 해체한 신체 부위를 도로 밑으로 아스팔트에 깔아서 도로를 만든다. 거의 비슷해서 정답 하겠습니다. 예, 정답을 하겠습니다. 돌을 만든다고? 재료가 돼요, 근데? 어떻게 재료로 돼요? 처형된 공산당 지도자들의 시신을 프라 애각도로를 채우는 재료와 섞는 방식으로 아니. 굉장한 모욕감을 줬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처형된 자들을 완전히 뇌 속에서 지워버리고 공산당 저항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경고죠.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지? 하지만 이런 숙청은 비단 체코슬로바키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폴란드의 폴레사프 비에로트, 불가리아의 볼코 체르벤코프 등 스탈린의 개라고 불리던 소련의 하수인들, 스탈린주의자들이 각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련 체제에 저항하며 자신의 세력이 이협이 되는 사람들을 대규모 숙청으로 이렇게 다스렸는데 반드시 이를 지원해주는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KGB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비밀 경찰입니다. 비밀 경찰. 비밀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거. 스탈린은 소련의 엔케베데와 같은 비밀 경찰 조직을 동유럽 각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철저하게 하나둘 감시했다라고 할 수가 그 있습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반체제 인사 그리고 저항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화 도청, 우편물 검열, 감시 카메라 설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각 체포해서 구금,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저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일상이. 하여튼 비밀 들어가는 것들은 제일 수상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1948년 설립된 헝가리의 비밀 경찰 기관인 AVH, 즉 국가보안국입니다.
이곳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가보안국의 본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악명 높은 기관의 본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의 지하에서는 체제 이업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너무 소름 좀 돋아요. 끔찍하고 소름 무서워요, 돋죠? 진짜. 또 내부에는 가혹한 고문을 가했던 여러 개의 신문실이 자리하고 있는데 피의자들은 신문실에서 강제로 자백을 받아야 했으며 이러한 자백은 조작된 재판에서 이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냥 잡아다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소련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기다렸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곳, 강제 노동 수용소. 그중 가장 악명이 높은 것은 헝가리의 레치크 수용소가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저런 수용소가 있었구나. 자, 이곳에서는요, 소련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 간주된 정치범들을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 수용을 했는데 그 인원이 약 1,300명에서 1,700명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수감자들은요, 지독한 노동에 시달려 있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근처 채석장에서 약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채굴 작업을 해야만 했었죠. 게다가 이제 음식이 제대로 이렇게 제공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속의 버섯, 새싹, 뿌리, 열매, 심지어 도마뱀, 달팽이까지 스스로가 먹어가면서 버텨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아 씨, 레치크 수용소가 또 악명이 높은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경비원들입니다. 이제 경비원들은 호감자를 이제 미워야 해야 한다. 미워야 한다. 네, 미워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채찍과 곤봉으로도 무차별 구타하기도 하고 또 뭐 전기 고문, 물 고문 아주 잔혹한 고문을 했는데 100년 넘게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즐긴 것 같아 나중에 저런 아이고. 그냥 즐긴 거예요. 자, 스탈린식 숙청에 기반한 이러한 잔혹한 처벌 방식은 동유럽 전역에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잔인하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탈린의 독재자들은 교육에도 손을 뻗치게 됩니다. 바로 동유럽 사람들을 뼛속까지 소련화시키겠다. 사상. 교과서를 개정한 것이죠. 그리고 언어 정책도 강력하게 시행을 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 모두 러시아어를 필수 교과 과목으로 만들었고 자국어를 쓰는 시민들이 보이면 어김없이 또 처벌을 했다라고 와. 알려져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뿐 아니라 그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지도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룬 소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업적을 극찬하는 시 등을 번역해서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각 지역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탈린 숭배를 주입시킨 건 모두 스탈린의 스스로 개라고 자청했었던 동유럽의 독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유,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은 독재자들을 앞세워서 동유럽을 더욱더 압박해 나가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체제를 스탈린식 경제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소련은 먼저 동유럽의 집단 농장화를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국유화. 네. 그래서 자신들의 농장을 강제로 빼앗긴 농민들은 농장에서 나오는 이익을 자신이 갖지 못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일을 건성으로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내 네,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예. 일한 만큼 수익을 다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에 일부 농민들은 자신의 가축과 곡물을 국가에게 뺏기느니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 일단 먹고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가축을 죽이고 곡물을 불태우는 일까지 그래.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이요 우유에 이제 물을 좀 섞는 거지. 희석해가지고 그 강제 할당량을 좀 채운 적도 있고요. 또 곡물 같은 거를 이제 좀 미리 숨겨놨다가 경찰들을 좀 매수해서 피한 적도 있고요. 뇌물 줬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재배된 동유럽의 농작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망했겠죠. 품질 최악이죠. 그렇죠. 망했겠죠. 당연히. 우유에 물 탔다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나마 쥐어짠 이런 농작물 중에 상당 부분은 소련에게 전쟁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돼 갑니다. 특히 헝가리는요, 약 700만 톤의 밀과 호밀, 보리, 옥수수를 생산했는데 그런데 그 소련군이 이 중에 약 400만 톤을 가져가 버립니다. 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수탈해 가버리는 거죠. 국민은 뭘 먹어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집단 농장화로 생산량이 과거보다 한참 떨어진 상태였던 헝가리의 경우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스탈린이네요, 스탈린. 스탈린네. 스탈린. 그런데 이 동유럽의 경제를 시청하게 한 스탈린의 정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공업을 국가 우선 정책으로 삼게 되면서 기본적인 의류, 식료품 이런 소비재 산업들이 굉장히 뒤처지면서 부족해졌겠죠. 이렇게 되자 소련을 당연히 원망하는 소리가 좀 커지게 그쵸. 되겠죠. 요즘 서유럽은 점점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스탈린은 아주 의외의 행보를 보입니다. 의외. 바로 동유럽 국가들을 달래주기로 한 것이죠. 오. 그것이 바로 소련판 마샬 플랜, 바로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인 코메콘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코메콘은 1949년 1월 25일에 소련의 주도하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6개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과 물자, 설비 등을 교환하고 원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자, 한마디로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산 국가들끼리 서로 돕는 경제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스탈린의 숨은 속내는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거 아니에요? 소련 힘들어, 좀 도와줘.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어. 그 비슷한 그 맥락인데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국가의 주요 자원, 그러니까 석탄, 철강석 등을 소련이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이렇게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련의 자원은 동유럽에 어떻게 팔렸을까요? 엄청 비싸게요. 정답입니다. 비싸게. 예, 맞습니다. 비싸게. 자, 이건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방 국가들에게 서로 수출했었던 상품들과 가격 비교를 나타내는 편인데요. 일단 역청탄의 경우를 보면요, 서방 국가한테는 32마르크에 수출합니다. 반면에 동유럽 국가들에게는요 50.2마르크로 와.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출했던 것이죠. 또 석유 역시 서방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동유럽 국가에 수출합니다. 2배네. 이 외에도 강석, 알루미늄 등 다양한 상품들을 코메콘 가입국에 있어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동유럽 국가들을 완전 호구로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자, 이런 코메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밌는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소련을 고양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 보이시죠? 코메콘 가정안, 폴란드에서 온 버터, 불가리아에서 온 야채, 헝가리에서 온 고기, 체코에서 온 꿀,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매질. 매질?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이렇게 소련은 코메콘이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자원 수탈을 강행했는데 동유럽 국가들을 경제까지 완전히 이제 종속시키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와주진 못할 진짜 망정 엄청 초반에 가져갔네요. 뭐 그렇게 도와주는 척 하더니 다 쓸어가네. 맞아, 그쵸? 맞아.